중국이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4중전회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22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는 중국 관영 언론사인 신화통신의 홍콩 사무소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추진 중인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체결과 관련해서 서명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를 언급한 가운데 미중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4중전의 결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회주의 중에서도 중국은 중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올해가 7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제 외세를 몰아내고 또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덕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산당이 이끌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의 이제 핵심 수장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특히 사상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오쩌둥 사상과 시진핑 사상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시진핑 사상이 마오쩌둥 사상에 뒤지지 않는다, 혹은 뭐 이어서 더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다소 우상화되는 듯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이 사중전회가 열리기 전에는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좀 우상화되는 뭐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19기 당대회가 2017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당대회까지는 2022년에 열리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이제 후계자를 발표하게 될 경우는 이제 시진핑 주석 후반기에 레임덕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레임덕보다도 오히려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후계자를 밝히지 않고 또 지난 헌법 개정에서는 임기 제한을 철폐를 했기 때문에 3년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중전의 주요 안건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이슈 가운데서도 홍콩 문제가 특별히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홍콩 시위가 시작된 것이 이제 송환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송환법을 철회한 이후에도 홍콩 시위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 격화되고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제 경고 내지는 위협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개입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이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국 이제 홍콩 정부가 시위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시위대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 사중전회 공보를 보니까요, 특구, 그러니까 아마 홍콩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특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과거에 이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시위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법을 당분간은 이제 제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위와 관련해서 홍콩 자체 시위대 문제도 있지만 미국이 이제 간접적으로 발언을 한다거나 일부 외국인들이 가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외부 세력이 이제 시위 개입을 차단하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홍콩인들이 이제 중국인임을 거부하고 있고 나는 홍콩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홍콩인들이 중국인이라는 의식들을 심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또 미국과의 무역 합의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사실상 미니딜로 알려졌던 그 1차 협상에 대해서 중국이 뭐 공식적인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초 이제 미국이 중국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다시 짚어보면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기술 도둑질을 중단해라.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간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미니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지식재산권 보호 약속이라든가 항공기 구매, 미국의 그 농산물 수입,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환율을 조작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부과했던 그 25%의 관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큰 변수가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에이펙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원래 여기서 뭐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장소에서 무역 합의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사실 뭐 그 시기와 장소가 바뀌는 것은 합의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느 곳에서 하느냐 이런 장소 문제에 있어서 좀 민감할 수는 있고요.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알래스카라든가 하와이 이쪽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중국이 선호하는 마카오를 수용하느냐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측에서 서로 조율하는 가운데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장소가 정해지게 되면 미니딜에 대한 그 합의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회담 장소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국 내 분위기를 좀 보면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번에 크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요구 중에는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장기간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수용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그 제품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수출로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이고 이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기업에 깊숙이 개입하는 국유 기업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로서의 정체성 이 부분을 흔든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그 미국 내부의 움직임을 좀 짚어보면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서 홍콩 시위와 대만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강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 내부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표면상으로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이라든가 홍콩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민감한 지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뜯어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다른 시스템이 미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이고 그다음에 국유 기업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면서 국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건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불공정한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뿐만이 아니고 인권이라든가 지금 언급했던 홍콩, 대만, 심지어 이제 남중국해 그런 문제들까지 깊숙이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위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 중국이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는 또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근데 이게 1대1로 정책과 또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경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관리국에서는 이제 300국의 기업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세계 금융 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은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죠.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위안화 국제화 같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국제화가 부진한 가운데 양자 간의 격차가 크게 해소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역인 이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화폐 이 부분을 이제 중국이 선점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시한 리브라가 미국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경우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알리페이라던가 이제 텐센트페이 같은 간편 결제가 일부 신용카드를 대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디지털 화폐가 미국 중심의 이제 국제 금융 패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상쇄할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구기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